소금. 밤이면 해안과 섬에 적들의 봉화가 올랐다. 어둠 속에서 육상의 적들과 해상의 적들이 서로 부르고 응답했다. 산맥의 어두운 능선을 따라가며 불의 칼날들이 돋아났다. 바람이 잠든 날 적들의 봉화는 곧고 높았다. 쌀이나무를 태우는 적의 불꽃은 맑고 맹렬했다. 불의 깊은 안쪽은 푸르고 고요했고 길게 뻗쳐 올라간 불꽃의 꼭대기에서 새빨간 혀들이 날름거렸다. 적들의 봉화는 불의 칼처럼 어둠을 찔렀다.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불이 오르면 적들이 장악한 섬들이 차례로 불을 올렸고 내륙 쪽 산맥 능선이 불을 올려 응답했다. 섬에서 2번 불이 오르면 산맥에서 2번 불이 올랐고 산맥에서 3번 불이 오르면 섬에서 3번 불이 올랐다. 적들의 불빛은 산맥과 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졌고 해안선이 꺾이는 어둠 너머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그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불빛의 위쪽으로 붉은 기운이 뻗쳐 있었다. 섬과 산맥이 한바탕 서로 부르고 응답한 뒤 적들의 봉화는 일제히 죽었고 새벽에 다시 살아나서 해안을 따라 뻗어나갔다. 적들의 봉화는 덕동수영 내 숙사 창문 너머로도 보였다. 어둡고 먼 바다에서 회오리 바람이 물결을 곤두세울 때 일어서는 섬 뒤쪽으로 돌아가는 물결을 적선으로 잘못 본 망군들은 새벽에도 급보를 전했다. 망군들의 급보에 깨어나는 새벽에 잠이 덜 깨어 희뿌연 내 의식은 내륙의 산맥 능선을 따라 길게 늘어선 적의 봉화에 의해 좌표를 회복하곤 했다. 나는 적들끼리 서로 부르는 손짓의 내용을 해독할 수 없었다. 먼 바다에 가랑비가 내릴 때 바다에서는 시간을 식별할 수 없었다. 시간은 풀어져서 몽롱했다. 새벽 같기도 했고 저녁 같기도 했다. 순천 동쪽 광양만에서 발진한 적선 100여 척이 고흥반도 남단을 우회해서 동진하고 있다는 첩보가 덕동 수영에 도착했다. 저녁 같은 새벽이었다. 원양에서 비가 내렸다. 광양만 남쪽 섬들의 뒤쪽에 깊숙이 박아둔 척후선들이 배에서 배로 역송해온 정보였다. 역송의 거점들은 신속히 출렁거렸다. 고흥반도 남단에서 동쪽으로 항로를 잡았다면 적의 함대는 내 모항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철수의 중간 거점과 항로를 확보하려는 선발대일 것이었다. 잠든 격군과 사부들을 깨워 전선 15척으로 발진했다. 진린의 50척이 내 함대의 뒤를 따랐다. 진린의 배마다 물길을 잘 아는 길라잡이들을 한 명씩 붙여주었다. 진린의 함대는 200여 마장 뒤에서 따라왔다. 정오 무렵에 함대는 고흥해역에 도착했다. 적들은 보이지 않았다. 섬의 뒤쪽으로 함대를 나누어 감추었다. 척후를 멀리 내보내 오후 내 섬구비와 물길을 뒤지며 적을 수색했다. 저녁 때 거금도 남단을 멀리 우회하는 적의 대열이 척후에 포착되었다. 송혜종이 전선 10척을 이끌고 이미 거금도에 매복하고 있었다. 감추어던 함대를 다시 수습해서 나아갔다. 적이 후미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멀리서 송혜종의 대열이 섬 구비를 돌면서 적의 진로 앞에 일자진으로 산계했다. 적의 선두가 날개를 펼쳤다. 송혜종의 일자진은 배간 간격을 넓히면서 서서히 물러섰다. 적의 화력은 전방으로 집중되었다. 송혜종은 적에게 사정거리의 경계를 허락하면서 더욱 물러섰다. 송혜종은 응사하지 않았다. 송혜종은 더욱 물러났다. 적들은 더욱 벌리면서 송혜종 쪽으로 나아갔다. 나는 벌려진 적들의 후방에서 함대를 펼쳐서 헤쳤다. 서너 척이 한조가 되어 적선을 한 척씩 둘러싸고 잡아나갔다. 적의 후미가 방향을 거꾸로 돌려 내 쪽을 향했다. 송혜종의 진이 돌격대열로 바뀌었다. 원양에서 온종일 가랑비가 내렸다. 배들은 깊이 젖었다.
적선은 불을 받지 않았다. 화약이 젖었는지 적들의 조총은 잠잠했다. 송여종은 전선을 빠르게 몰며 적선을 비비고 지나갔다. 적들의 노가 부러졌다. 송여종은 기동력을 잃은 적들을 총통으로 차근차근히 부수었다. 사격 연습을 하듯이 정돈된 대열로 송여종은 적을 온전히 부수었다. 나는 함대를 풀어 적의 외곽을 봉쇄했다. 먼 날개를 조여서 적들을 송여종에게로 몰아주었다. 적들은 철수 대열의 선발대인 모양이었다. 육군 병력들이 배마다 가득 타고 있었다. 적의 육군 병력 수천 명이 버려지는 화물처럼 물 위로 흩어져 밀물에 휘말렸다. 달이 뜰 무렵에 싸움은 끝났다. 적선 50척이 깨어졌고 50척이 달아났다. 적들은 모항인 순천 쪽 광양만으로 되돌아갔다. 진린의 함대가 달아나는 적을 향해 장거리포 몇 발을 쏘았다. 포탄은 물 위에 떨어졌다. 달아나는 적들을 잡지 못했다. 적의 모항을 찔러 들어갈 수 없었다. 격군들이 지쳐 있었다. 밤에 덕동 수용으로 함대를 돌렸다. 송여종의 군사들이 물 위에 흩어진 적병의 시체를 갈고리로 건져서 머리 60통을 베었다. 함대는 새벽에 덕동 포구에 닿았다. 진린의 함대가 뒤따랐다. 포구에서 기다리던 장졸들이 불화살을 올리며 함성을 질렀다. 수영에서 대기하던 장졸들에게 전선 정비를 맡기고 싸움에서 돌아온 격군과 사부들을 재웠다. 송여종이 적의 머리 60통을 고리짝에 담아 소금 창고 안으로 옮겼다. 놀라운 솜씨요, 전승을 축하하오. 진린이 나에게 술잔을 내밀었다. 모두가 천병에 엄호해 힘입은 바이요. 진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천병은 가벼이 움직이지 않는 법이요. 천병의 싸움은 크고 무거운 법이요. 진린은 사슴고기를 회로 먹었다. 진린은 내 수영에서 주는 밥을 먹지 않고 자신이 데리고 온 전속 요리사의 음식을 먹었다. 머지않아 바다에서 적의 전체를 맞을 때 진린의 함대 전체를 적의 진로나 퇴로 앞에 장애물로 막아 세울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때 적의 화력은 진린 쪽으로 집중될 것이고 적의 허는 내 앞에 노출될 것이었다. 나는 진린의 함대가 필요했고 적의 육상기지를 바다에서 부술 수 있는 진린의 장거리포가 필요했다. 내 전에도 말했지만 통제공은 대국에서 벼슬을 할 국량이요. 어찌 이 좁고 구부러진 바다에서 마치려 하시오. 천작계에 천거할 터이니 전쟁이 끝나면 내 배를 타고 대국으로 가십시다. 나는 잔을 들어 마셨다. 진린이 중국에서 가져온 독주였다. 나는 소국의 장수요. 하오나 무인에게 소국이나 대국이 있을 리 없을 것이요. 작은 바다도 오히려 벅차오. 술기운이 올라 진린의 얼굴은 벌겋게 달았다. 진린의 옆자리에 그의 유격장 천수가 앉아 있었다. 진린이 천수에게 물었다. 이번 싸움에서 적의 머리 얼마를 잘랐느냐? 천수가 몸을 움츠리며 대답했다. 적이 무수히 물 위에 떴으나 조선 군사들이 그중 얼마를 건졌습니다. 너희들은 건지지 못했단 말이냐? 물살이 어지럽고 갈고리를 잘 쓰는 자가 없었기에. 진린이 주먹으로 술상을 내리쳤다. 안주 접시가 뒤집히고 술병이 쓰러졌다. 내 첫 싸움에 천작게 바칠 물건이 없다는 말이냐? 너희들의 장수를 생각하는 심지가 그리도 가난하더냐? 진린은 방 밖에서 시립하고 있던 부관들을 불러들여 천수를 끌어냈다. 나는 비로소 진린을 안심했다. 나는 말했다. 소국의 군대가 어찌 감히 천병과 더불어 공을 다투리이까? 적의 머리를 모두 총병관께 드리리이다. 앞으로도 적의 수급은 모두 천병의 것이요. 진린의 요리사가 새 술상을 들여보냈다. 진린은 거푸 마셨다. 동제공, 적은 어차피 물러갈 것이요.
너무 몰아치지 마시오. 필요한 것은 적의 머리통이요. 아시겠소? 허나 죽이지 않고서야 머리를 벨 수가 없으니. 나는 종사관 김수철을 술자리로 불렀다. 진린이 보는 앞에서 송혜종이 배워온 머리 60통 중 50통을 진린의 행정관에게 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날 밤 김수철은 수졸들을 시켜서 적의 머리 5통씩 담긴 고리짝 10개를 진린의 수용으로 옮겼다. 서울에 주둔하는 명군 총병부를 경유해서 북경까지 가야 하는 물건이므로 소금을 많이 쳐줄 것을 진린은 당부했다. 나는 김수철에게 말했다. 소금을 많이 칠합신다. 진린은 쓰러지도록 마셨고 술 취한 진린의 부장들은 죽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언시를 혀 꼬부라진 소리로 노래 불렀다.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오사카의 영화여 꿈속의 꿈이로다. 조선 수군이 배워온 적의 머리 50통을 진린이 가져갔다는 소문이 명군 영내에 퍼졌다. 술자리에서 방 밖에 시립했던 진린의 부관들이 말을 퍼뜨린 모양이었다. 진린은 나에게서 얻은 머리 50통의 전과를 명군 총병부에 보고했고 적의 머리 50통을 서울 총병부에 보냈다. 나는 고흥 남쪽 바다의 전황을 보고하는 장계에 적병의 머리 60통을 베었다고 적어서 조정으로 보냈다. 그리고 진린의 다급한 요청으로 적의 머리 50통을 진린에게 주었다고 장계의 말미에 써넣었다. 소문의 진상을 조사하는 명군 감찰관이 고금도 수영회까지 내려왔다. 감찰관은 명군 총병부에서 직파되었다. 나는 인근 읍진으로 시차를 나갔다. 명군 감찰관을 만나지 않았다. 감찰관은 진린의 부하들로부터 엇갈리는 진술만을 듣고 떠났다. 서울로 올라간 감찰관은 내가 임금에게 보낸 장계의 원본을 제시해 줄 것을 조선 조정에 요청했다. 조정은 겁에 질렸다. 조정은 진린에게 가해질 천자의 노여움에 조바심쳤다. 선전관이 고금도 수용회까지 내려왔다. 선전관은 사실을 요구하지 않았고 해결책을 요구했다. 나는 장계 한 장을 새로 써서 선전관에게 주었다. 고흥 남쪽 바다의 전투는 조명 연합함대의 작전이었으며 전투가 끝났을 때 적병의 시체가 무수히 물 위에 떴으나 물살이 빠르고 날이 어두워 조선군이 자른 적의 머리는 다만 10통이라고 장계에 썼다. 장계를 새로 쓰면서 나는 이 2통의 장계가 어느 날 임금을 기만한 죄로 나를 죽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철수를 서두르는 적정이 다급했으므로 임금이 나를 죽이게 되는 날은 내가 바다에서 적의 전체를 맞은 이후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임금은 나를 다시 죽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었다. 나는 문장에 수사를 띄워서 곧고 애달픈 충정을 고백하는 문체로 장계를 새로 썼다. 선전관은 새로 써준 장계를 들고 서울로 떠났다. 조선 조정은 내가 새로 써준 장계를 명군의 감찰관에게 제시했다. 명군의 감찰관은 머리 숫자에 대한 조사를 마감했고 수군 총수 진린을 음해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죄목으로 진린의 부관 2명을 베었다. 서울의 명군 총병부가 보낸 형리가 고금도 수영마당에서 진린의 부관 2명을 참하던 날 조정에서 임금의 유시가 도착했다. 한 싸움에 대하여 2건의 다른 장계를 받으니 착잡하다. 대국을 섬기기란 이토록 어려운 것임을 너는 알라. 허나 스스로 공을 줄여서 천병의 장수를 옹호하는 네 마음이 어여쁘다. 전쟁은 언제 끝나려느냐. 어느덧 가을 기운이 서늘하고 떠도는 남쪽 백성들은 올해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데 저 창고라는 적들을 내 어찌해야 하겠느냐. 진린의 부관 2명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말로 마지막까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몸부림치다가 베어졌다. 형리의 솜씨가 서툴러 부관들은 여러 번 칼질에 베어졌다. 형리들은 부관 2명의 머리를 싸들고 서울로 돌아갔다. 그날 밤 진린이 나를 명군 수영 안으로 초청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나는 몹시 취했다. 술 취한 머릿속에서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이 펼쳐졌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 세상에는 적이 아닌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듯 싶었다. 새벽에 술을 토했다. 삭담한 고깃점들이 넘어왔다. 노란 위액이 콧구멍으로 쏟아졌다. 종이 달려와 등을 두들기고 토사물을 치웠다. 몸은 무력했고 무력한 몸은 무거웠다. 창밖으로 어두운 산맥의 능선 위에서 적들의 봉화가 타올랐다. 나는 요 위에 쓰러져 있었다.